뾰로롱 안녕하십니까. 24일 만에 말이죠. 이 강릉 가뭄 사태 이게 결국 진짜 해제가 됐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들어왔네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대전 초등생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환에 대해서 이 검찰이 사형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 불화에 따른 소외 등 분노가 증폭되자 약자인 초등생을 살해해서 그걸 해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공개됐는데 명재환이 재판부에 지금까지 반성문을 무려 86번 제출했답니다. 역시나 선고는 무기징역이겠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 안 나오면 사건 반장 안 볼 거다 하신 박문영님, 아유 정말 좋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죠. 포항 호미곶 가는 길에 저런 트럭을 봤습니다. 태운 사람이나 탄 사람이나 너무 위험하다 빨리 내려와 하신 김광희님. 자, 부산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입니다. 버스가 자꾸 차선을 벗어나는 듯해서 기사 얼굴을 봤더니 저렇게 꾸벅 졸지 뭡니까? 무사히 도착은 했는데 졸음운전 좀 하지 마라, 졸음운전 좀 하신 이형기님. 자, 어떤 남자가 우리 집 아기 자전거를 훔쳐갔다가 말이죠. CCTV가 있는 건 알고서는 4분 뒤에 몰래 토로 가져다 놓더라고요. 아이고 인간아 왜 그러고 사냐 하신 옥진주님. 자, 운전 중에 부정맥으로 쓰러졌다가 사흘 만에 깨어난 우리 조카 임덕섭 아산병원 선생님들이 살려주셨습니다 하신 고승화님, 그리고 이승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신고에도 인증샷. 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뭐야 이거? 신발? 야, 신발이 왜 여기 있어? 비닐인데? 와, 커튼 다 쳐놨어. 비닐도 다 해놨어. 내 느낌이 맞다면 여기 지금 돌아가시고 계실 것 같아. 여기 사람이 죽어 있어서 연락드려요. 제가 확인했어요. 아니요,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나요? 경찰분께서 안에 내부 사진 좀 참고할 수 있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셔갖고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아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흉가 체험을 하는 유튜버가 경남 산청의 한 폐건물에서 진짜 시신을 발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이었어요. 이 유튜버가 지인과 함께 폐건물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리조트로 운영이 되다가 2023년 8월에 불이 난 이후로 영업을 중단한 곳인데 올해 산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수년 동안 방치돼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3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객실 문 앞에 남성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창문이나 방문은 모두 비닐로 밀봉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일행은 곧바로 건물을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숨진 남성은 30대 중반으로 지난 7월에 가출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현재 경찰이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남성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흉가 체험을 하는 무속인 유튜버가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두고 경찰이 일부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영상은 이제 편집된 거니까 경찰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아니 그럼 사람이 죽은 걸 어떻게 하느냐, 내부 사진 좀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저거 지금 혹시 범죄 현장일 수도 있는데 민간인을 저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 만약에 범죄 현장이면은 저기 현장 보존돼야 되는데 그 대응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렇게 비판이 많이 쏟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고 이 유튜버가 직접 해명이 나섰습니다. 경찰에서는 안에 있었던 줄, 계속 안에 있는 줄 알고 사진을 찍으라고 한 거다. 밖에 나왔다고 하니까 사진 안 찍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수사에 도움이 되면 제가 찍어 보내겠다라고 다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편집본을 보면 저도 보니까 바로 나왔는데 들어가서 찍으라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오해라고 유튜버가 해명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저 영상만 보신 분들은 양 변호사님, 경찰들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러네. 약간 이런 비난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무섭잖아요. 저 밤중에 그걸 그 경찰이 직접 출동을 하지 않고 저 찍어 보내라고 어떡하냐 이런 비난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도 계속 그 현장에 있는 줄 알고 찍어서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던 거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그럼 다시 찍지 않아도 됐는데 그런데 이 유튜버가 이제 또 다시 들어갔던 겁니다. 예. 오해였다는 거.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지켜보고 나갔답니다. 자, 대체 뭘 지켜봤다는 걸까요? 제보 영상 보시죠. 자,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한 남성이 저벅저벅 저렇게 걸어와서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입장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문을 열고 나오는 그 남성, 놀라지 마십시오. 저 방 안에 있던 투숙객을 한참 지켜본 뒤에 나온 겁니다. 박 변호사님, 아니 다른 투숙객이 머물고 있던 방에 저렇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들어갔다 나온다고요? 놀랄 일입니다. 지난 9월입니다. 9월에 경기도 파주시의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자친구가 좀 편한 차림으로 숙박업소에 있었는데 갑자기 웬 남성이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누구냐? 누구다 하면서 나가버리는 상황입니다. 그 사실은 보니까 본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기도 뭐 예약을 숙박 앱으로 예약을 했는데 내 방이라고 들어왔는데 방이 아니니까 사실은 얘기를 하고 나간 건데 혹시나 문제되면 한판 붙어보자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자친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가 잘못 들어와놓고 붙어보자고? 기분 나쁘면 한판 붙어보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에서는 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요? 이 남성이 군인이었습니다. 현역 군인.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뭐 사망 사건이나 뭐 성범죄 빼고는 군 검찰에 관할이 생깁니다. 군사법원, 군 검찰에 조사를 받았고요. 주거 침입 성립하고요. 예. 협박죄 붙어보자 협박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은 불기소, 협박죄는 약식 기소가 됐다고 해요. 오히려 주거 침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고의가 아닌 술 마시고 모르고 들어갔다. 이게 인정된 것 같고요. 협박한 부분은 이게 인정 안 된 것 같고요. 협박한 부분은 인정이 돼서 이렇게 처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박아놓고서 넘어졌죠. 도로 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쭉 직진을 하는데요. 옆에서 검은 차가 차선 변경을 하더니 자,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쭉 밀고 들어오다가 빵! 충격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이후 상황은 직접 들어보시죠. 아저씨, 제 차에 다쳤어요? 피하시다가 넘어지신 거죠? 다치시지는 않고 피하다가 이 아저씨가 넘어져서 차가 다쳤으면 입구가 나야지. 입구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넘어졌어. 잠깐만. 이거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마치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히 오버하다가 넘어졌다는 듯한 내 잘못이 영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넘어진 건 오롯이 라이더의 실수라는 듯한.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지금 무리하게 차선을 두 번이나 거의 뭐 각도 꺾인 게 뭐 거의 뭐 20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직진으로 잘 오던 오토바이 운전하신 분과 부딪혔어요. 오늘 제보하신 분입니다. 누가 봐도 운전자가 너무 잘못했는데 내리자마자 정말 괜찮으시니 아프신 데는 없냐,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다 뭐 이러고 신고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아저씨 내가 갖다 박은 게 아니고 아저씨가 가서 와서 부딪힌 거죠. 내 차에 안 부딪히신 거죠. 흠집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 부딪혔는데 내 차에는 흠집이 없어. 뭐 얘기하더니 보험 처리해야겠네요. 그러고 보험 처리해준다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이 넘어져 있는 라이더분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박 변호사님 본인이 그냥 스토리를 다 짜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100대 0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부딪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른바 비접촉 사고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오토바이 잘못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뭐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데 반대로 최소한 오토바이한테
한 20% 이상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더 많다는 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요즘 영상 다 있기 때문에 저 영상을 갖고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과실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수개월 지났는데 다쳤어요. 다친 거, 또 수리비 같은 거 배상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집안 대소사 배짱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뻔뻔한 막내 시동생 부부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10년 전쯤 막내 시동생이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들께 용돈도 자주 드리고 가족들 분위기도 좋아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명절만 되면 해외여행 가야 한다, 친정 먼저 가겠다, 임신 8개월이라 못 간다, 갖은 이유로 시댁에 오는 횟수가 줄더라고요. 뭐 오더라도 제사상이나 식사 준비를 다른 가족들이 모두 끝낸 다음에야 도착하고요. 게다가 제게 미리 양해를 구한 적도 없어서 저는 늘 그 소식을 당일에 시댁에 가서야 시어머니께 통보를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 시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 이후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시어머니를 챙기고 있고 이번 추석에도 병원에서 할 게 있어서 동서에게 언제 오냐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동서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 중이라 추석 끝나고 귀국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동서에게 나도 이번 명절부터 안 갈 거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마디 했는데요. 그 이후로 동서에게 오는 연락은 모두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저도 수년 동안 참아왔던 거거든요. 이거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이런 갈등들 많아질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인접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형님입니다. 동서, 자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서방님 돈 좀 만지고 산다고 형님 내가 졸로 보이니? 그렇다고 서방님이 돈 벌어서 이 형수한테 갖다 준 적 있어? 아이고 참말로 유세 떨고 싶으면 우리 말고 아버님 어머님한테나 떨어. 난 추석에 놀 줄 몰라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이 확 동그라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들어보세요. 다음 동서입니다. 어머머머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다. 명절 때마다 시부모님한테 상차림비 잔뜩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염치 없이 산 줄 알아요? 차례상 잔뜩 차려봤자 우리는 그거 먹지도 못했어. 아이고 진짜 그거 다 자기들 배에다 채워 넣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사람을 아주 페루나를 만드네. 아이고 형님도 그럼 여행 가셔 X. 자, 양 변호사님. 물론 저는 각자 명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각자 또 생각하는 게 다르면 또 챙기는 방법도 다르고, 평소라면 저는 이걸 가지고 좀 얄미울지는 몰라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문제는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라는 건 돌아가면서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고, 명절 때는 또 아마 간병인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조차도 모른 척 한다라는 건 사연자 입장에서는, 제보자 입장에서는 얄미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양 변호사님과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추석은 그렇다고 쳐도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게 팩트고,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이 또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를 좀 찾아뵙고, 추석 같은 데는 더더구나 이제 휴일이 기니까 하루씩 이렇게 뭐 본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해외여행을 떠나버리고 더 괘씸한 건 그 자리를 비울 거라는 것도 지금 이 형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지금 뭐 최소 4년은 참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참습니까, 더? 자, 박 변호사님. 핑계도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다른 핑계. 당연히 어쩌면 명절 때 모이는 거 알면서도 해외여행 얘기한다는 거는 핑계도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데, 남편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이 밑에하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남편한테 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뭐 말 그대로 참아왔던 거 더 이상 저는 참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거는 냈던 것 같은데요. 더 내요. 더 내야 됩니다.
얼마나 더 내야 됩니까? 많이 내야 돼. 지금보다 훨씬 많이.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김하은 아나운서. 저도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상황인데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건 너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근데 이응님께서 제일 문제가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아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아들이 도리를 지키면 며느리도 따라오거든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굳어진 권력의 세계로부터 넘어와라. 시공간이 뒤엉킨 이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 4세대 MMORPG 더 스타라이트 지금 다운로드. 이건 비장의 카드. 20가지 멀티비타민은 기본. 간, 눈, 혈행 건강 혜택까지 완성된 한판. GNM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플러스. 한판 완판. 더 피플 라이프 상조회사인데 이름에 상조가 없어요. 당신의 모든 라이프가 더 잘 되길 연구하니까 올 라이프 올 라이트 사람을 연구합니다. 들코락스 자연스레의 장리듬 바로 되돌리죠. 습관될까 걱정은 그만. 입속 장쓱 뱃속 변비엔 들코락스. 검은 옷을 입은 한 무리의 남성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건물 지하에 있는 클럽인데요. 이 클럽에 도착하자마자 흰 옷을 입은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남성의 손목을 낚아채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클럽 안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든 저 무리의 정체는 뭘까요? 예, 최근 클럽에서 당한 앞서 보신 그 일 때문에 매일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20대 남성의 제보인데요. 자, 교수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오늘의 제보자는 광주광역시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이분이 여러 집들을 이제 수리하는데 이날은 이제 예전에 클럽을 수리해 주다가 클럽 주인하고도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클럽은 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좀 자주 와서 술도 마시고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도 가끔 지치는 날에는 거기 가서 이제 술 한잔하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놀러 왔던 이제 태국 여성을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태국 여성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이 태국 여자친구는 없이 지인들하고 다시 또 저 클럽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성이 누구냐면 이 제보자의 여자친구한테 뭐 방도 알려주고 친절하게 대해줬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딱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성이 고맙다는 말 듣기도 싫다고 그러면서 가버렸습니다. 오호, 내 태국인 여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생활 편의를 제공해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민망할 정도로 그냥 탁 안면 몰수를 하더니 가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보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제 여자친구 집을 한번 구해준 적 있어요. 집을 구해줘서 일전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잠깐 뒤쪽 흡연실로 불렀는데 이제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도 받고 싶지 않다 하면서 서로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이제 사채업이나 성매매 알선 같은 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태국인 여성을 한 명 두고 있는데 제 여자친구한테도 자기들 업소에 일을 해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걸 제가 확인하고 여자친구한테 따로 저 사람들이 좀 행태가 불량하니까 거리를 좀 두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양 변호사님 다시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태국인 여성이 지금 이 제보자분의 태국인 여성이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태국인 여성이 그 지역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태국인들끼리 이렇게 교류를 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얼마 전에 그 모임에서 만난 다른 태국인 여성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걸 이 남자친구인 제보자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해라. 좋지 않은 것 같다. 거리 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여자친구가
처음에 그 얘기를 꺼냈던 그 태국인 여성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 태국인 여성이 또 그 매매업을 하는 업소 사장에게 그걸 전달을 하면서 갈등이 좀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요? 자, 업소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을 전달받은 업주가 지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제보자한테 좀 잘못된 얘기를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 태국 이제 경인들하고 불법 체류자라고 해가지고 이 제보자가 협박하고 뭐 이런 비자 문제로 이렇게 하니까 경찰에 신고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소문을 좀 퍼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보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잘못된 말이 퍼진다는 걸 알고 업주한테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클럽에 한번 갔었는데 다른 여성 직원하고 마주쳤고 이 여성 직원하고 약간 언성이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여성 직원이 아마 제보자를 좀 밀쳤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도 반사적으로 여성 직원을 밀치면서 이 과정에서 이 남자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여성과 약간의 어떤 충돌이 있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만류를 해서 일이 잘 정리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제보자는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얘 얼굴 기억해라.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를 불러 모아서 손목을 잡았고 저를 끌고 가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가까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봐라, 얼굴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손을 이제 뿌리치고 다시 출입구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와중에 사장이 저한테 손짓하면서 다가와서 제 손목을 잡고 끌어온 다음에 불법 체류자를 한 번 더 가까이 오라고 지시해서 한 명씩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기억해놓고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불법 체류자를 동원해서 협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변의 위협을 크게 느꼈고. 자,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추적이 안 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뭐 사주해서 이렇게 뭐 테러를 지시하거나 뭐 이런 게 되게 공포스러운 장면으로 많이들 보여지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자, 그런데 딱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이 클럽 업주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무려 6명을 데리고 나타나서 저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제보자에 따르면 일단 아까 그 여성 직원과의 일이 일단락되고 나서 지인과 클럽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통수 쪽이 소란스러웠대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업주가 태국인 남성 6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들 모두가 불법 체류자로 보였고 온몸에 문신도 있고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업주가 제보자 손목을 붙잡더니 남성들을 향해서 이 얼굴 기억하라면서 제보자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제보자가 손을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다시 다가와서 손목을 잡고는 이번엔 남성들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얼굴 기억해놓고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클럽 사장과 다른 한국인들이 옆에서 뜯어 말려서 겨우 이 제보자가 밖으로 도망을 쳤다고 해요. 그런데 업주가 이 도망친 제보자를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다시 얼굴 보라고 지시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태국인 남성들을 먼저 보냈고요. 이제 업주만 남아있죠. 제보자에게 이 바닥 생리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조심하라고 협박을 하고 자기도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는 일단 살해 협박을 저렇게 당하고도 곧바로 경찰에 동네가 워낙 좁고 하다 보니까 신고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당장 법보다는 눈앞에 있는 주먹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 이 업주라는 사람 대체 뭘 하는 사람입니까? 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업주는 태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불법 사채업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60만 원을 빌리면 다음 주에는 84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한 주에 일주에 40%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 그러면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못 갚으면 이 여성인 경우에 막 성매매 업소에 보내기도 하고요. 또 경찰에 신고해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보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채업뿐만 아니라 이 태국인 불법 체류 여성들에게는 비자를 연장해야지 이러면서 2천만 원을 받고 위장 결혼을 알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 클럽 업주는 아니었습니다. 그 클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자, 오늘 저녁에 이 제보자께서도 경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날 손목 잡힌 그때부터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살해 협박까지 받고 나니까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수소문을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불법 사채업이라든가 이거 대법법 위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매매 알선한다, 그것도 명백히 위반인 거고요. 위장 결혼시키는 것도 형법상 공전자기로 불실 기재죄 범죄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게다가 뭐 협박인지 실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불법 체류자를 끌어모고 사람까지 이렇게 해친다라는 말을 할 정도면 틀림없이 다른 범죄도 이미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 경찰에서는 정식으로 그러면 신고를 해라. 그래야지 이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섣부르게 신고만 했다가 혹시라도 신변이 드러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변에 이 집 근처로 들어가지도 않고 피해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분이 신고하려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관련 증거들을 모았대요. 그리고 하나 충격적인 게 이 지금 가해자가 자기의 SNS에 메시지를 뭐라고 바꿔놨냐면 모멸감을 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라고 그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증거는 모았지만 자기가 신고를 한 건 아닌 상태로, 그러니까 수사 촉구를 그 경찰에 지금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뭐 조폭 뭐 이런 놈들도 무섭지만 네. 불법 체류자 더 무섭죠.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당하고 있음에도 신고하는데도 주저하거든요. 그럼요. 범죄가 반드시 분명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꺼리는 게 그 이유일 거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경찰에 이제 정식으로 또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를 하신다니까요. 잘 좀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남성이 초등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재판 중에 피해자가 탄원서를 강요받아 제출하기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사건은 참 인면수심이라는 말 밖에는 계속 생각나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 그 인면수심이라는 단어만 시종 계속 떠오르실 겁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가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4년 전 어린 두 딸을 키우던 40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8살이었던 큰딸은 남성이 데리고 가게 됐고 4살 작은 딸은 여성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 남성이 술버릇이 참 안 좋았어요. 술만 마시면 정말 아무도 못 말렸다고 하는데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의 포가는 기본이고요. 물건도 부수고 급기야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해서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할 때 아내가 당연히 남성의 술버릇도 그렇고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두 딸을 모두 데려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남성이 큰 딸을 원하기도 했고 큰 딸이 아빠한테는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야 된다. 좀 어리지만 아빠가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빠가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큰 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지켜진 적이 없고 남성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아내가 큰딸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괜히 건드렸다가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간간히 선물이나 학용품을 보내고 연락처를 바꿔가면서 전화통화를 시도해보긴 했지만 모두 차단을 당했고요. 근데 다른 가족들 중에는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첫째한테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아주 가끔 듣게 됐는데 그러면 그냥 뭐 잘 지내는구나 어렴풋이 짐작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엄마와 큰딸이 만나지도 통화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이혼 후에 이제 큰딸을 많이 이제 체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한 거죠. 아빠가 무엇을 시켜도 이제 감히 대들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성폭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아빠가 무서우니까 뭐 거부하거나 이러지 못했고요. 더더구나 더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픈 것은 처음에 이런 성폭행이 있었을 때 아이가 나이가 9살.
부세입니다. 네, 이혼하고 1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친척 집에서 물놀이를 하고 나온 아이를 다시 또 거실에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2차례 자신의 집에서 더 성폭행이 있었고요. 알려진 것만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을 또 촬영까지 해 놓았습니다. 이 남성 동거녀까지 있었어요. 집에 동거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어린 딸을, 9살짜리 딸을 이렇게 성폭행했습니다. 이 아이, 이 문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예, 이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새엄마라는 여자가 이제 화장실 들어가 한 30분, 40분 걸린대요. 그쯤에 와서 건드리고 그 아기를 무릎 꿇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여자가 나온다 싶으면은 막 혼내는 척하면서 막 그럴 거냐고 안 그럴 거냐고 화내고 막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판결문을 진짜 제대로 못 읽겠어요. 솔직히 피해자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랬다는 좀 뭐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등 이런 거 뒤늦게 봤거든요. 이 판결문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정말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에도 담기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게요. 일단 아이가 너무나 걱정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그 아비라는 자의 폭행 때문에 뭐 겁도 먹었고 했겠지만 아무런 어떻게 보면 티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주변에 말도 안 하고. 근데 그러면 이 범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도 기가 막혀요. 그 아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동거녀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거녀가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먼저 유도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참, 근데 그래서 일단 이제는 구속해서 재판에 넘겨줬고요. 아이는 쉼터로 보냈는데 이게 또 피해자 가족들이 너무 늦게 아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어요. 얼마 전에 아셨고 1심 선고 직전에였다고 합니다. 그게. 피해자 큰딸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 뭐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거짓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새엄마라는 여자가 애기한테 네가 거짓말을 해서 아빠가 벌을 더 받게 됐으니 책임져라. 그러니까 타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막 붙잡고 막 협박하고 화내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죽는다. 너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볼 거냐. 할아버지 할머니 죽었으면 좋겠냐. 할머니 할아버지 살리는 셈 치고 타면서 써라. 이렇게 해서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애기가 이게 엄청난 일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아빠가 밉다라는 생각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박 변호사님.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또 갑자기 탄원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얼마 안 있다가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실제로 법적인 부부가 되니까 막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딸이죠. 딸한테 네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생 너 혹시 지금 쉼터에 살래라고 겁주기도 하고요. 스스로 가족과 연락을 자주 해야지 왜 몰랐어?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일 크게 만들지 마라.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냐. 살리는 셈 치고 탄원서 쓰라. 지금 전화 안 받으면 신고한다. 라고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저런 탄원서를 썼는데 2차례나 제출을 했어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아빠가 왔으면 좋겠다. 소원이다. 아빠가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뿐이다.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고 처벌 원치 않는다. 등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의 이자 피고인의 딸 이렇게 본인을 소개를 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 중1이요. 중1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겠죠. 아마도 피해자 가족들은 새엄마가 탄원서를 쓰게 했던 걸로 보이고 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하는 아이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도 찍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아빠가 와주는 게 소원입니다. 아빠가 나쁜 짓은 했지만 저한테는 하나뿐인 아빠예요.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아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딸, 이 짓을 이런 탄원서를 쓰게 하였고 그 쓰는 모습을 또 옆에서 그걸 찍고 앉았다. 양 변호사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이것도 별도로 범죄로 처벌해야 되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거나 하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일단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 강간에다가 이 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대한 강간이 그리고 이 성착취물도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불법 촬영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고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꾸짖긴 했어요.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축소시키려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제 판결문상으로 작동을 합니다.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그리고 전과가 없다. 라면서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와 동시에 정보 공개라든가 취업 제한 각 10년 그리고 전자발찌도 20년 착용을 하라고 하긴 했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벌 불허한다는 이 탄원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을 고려를 안 해줬던 겁니다. 이 재판부에서는. 다만 이제 꼭 저게 처벌 불허서가 저는 작동을 해서 10년으로 감형이 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피해자 가족분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일 상황이긴 한데도 국선 변호인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조차도 만류를 했대요. 황당하게도 오히려 피고인이 저 자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이 무겁다라고 항소를 하긴 했는데 2심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10년 그대로 유지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거 고스란히 만기로 꽉 채운다고 해도 고작 50대 중반이에요. 교수님 진짜 방송하는 내내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지금 막 욕이 목 끝까지 다들 이렇게 차 오르셨을 겁니다. 진짜. 네, 저도 정말 이 케이스를 읽으면서 너무 아이 상태나 아이 마음이나 모두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일단 복합 트라우마가 확실하죠. 성폭행인데 아버지에 의한 그것도 9살에 시작된 게다가 또 탄원서까지 쓰면서 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해 막 이런 것까지 써야 됐던 아이의 상처입니다. 이 지금 친엄마의 걱정은 이 아이가 지금 너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있고 아빠 얘기도 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어떤 감도 없다는데 그게 더 안타깝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 아이의 성격이 너무 밝은 아이고 뭐 다른 가족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모르게 회복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능성보다는 이게 지금 맨 처음부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억압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억압된 게 어느 날 터지면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부드럽게 부드러운 양육 안에서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아가면서 또 양육 환경 내에서 커야 될 것 같고요. 뭐 나중에라도 누가 또 아빠는 봐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얘기는 그 누구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아들의 집을 찾은 여성. 그런데 빈집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납니다. 의아한 마음에 초인종을 누르자 순식간에 집안이 조용해지는데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여성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대체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자, 교수님 오늘은 엄친아 아들을 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보하신 분은 60대 여성입니다. 아드님이 계신데 이 아들은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하는 그야말로 엄친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소개하는데 여자친구는 뭐 서울 안에 있는 어떤 대학의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마음이 지쳐서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알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알바 이제 300만 원 이상은 벌고 있기 때문에 꼬박꼬박 모았다.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는 1억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어머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똑똑한 아이고 성실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어느 날은 이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서 제보자가 반찬을 좀 해갔습니다. 집 앞에 반찬을 놓고 오기만 하려고 했는데 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집이 안 비어 있나 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지더랍니다. 허허.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렀더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집 안에 사돈 부부에 대학생인 사돈 아가씨까지 다 와 있었대요. 알고 봤더니 제보자 몰래 이 며느리가 동생을 함께 살게 했고 그래서 사돈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놀러 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많이 놀랐지만 일단 이해를 하고 며느리한테 오늘 출근은 안 했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근데 며느리 대답이 또 충격적이에요. 왜요? 일 그만뒀습니다. 지금 생활비 받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뭐 아들이 오케이 했다면 더 충격적인 일이 또 터집니다. 또 늦은 밤 아들이 불쑥 제보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은 힘든 기색이 보여서 왜 왔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털어놓는 일들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또 뭐요? 아마 며느리가 아들의 위치 추적을 계속했던 걸로 보여요. 위치 추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뭐 몰래 위치 추적에 걸린 건데 확인해 보니까 두세 번쯤을 생각했는데 수백 번 위치 추적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따져 묻자 며느리 대답이 더 황당했다고 해요. 당신 야근 잦으니까 혹시나 하고 확인한 거다. 근데 불륜 의심해서 한 거긴 한데 한번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위치 추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돈 문제도 그렇고 이거 약간 의부증 증세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의부증 증세가 있으면 본인은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떳떳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며느리가 어쨌든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경제학과를 나왔다 했으니까 우연히 지인 아들이 또 같은 대학을 다닌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며느리도 그 대학 경제학과 출신이야라고 했는데 예. 돌아온 대답이 그 대학에는 경제학과가 없는데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혹시라도 좀 뭐 탐탁지 않게 볼까봐 거짓말을 했다, 허풍을 떨었다. 그러니까 좀 좋은 대학으로 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찝찝해서 제보자 입장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혹시 그러면 결혼자금 1억 가져온다는 거 맞냐? 예. 라고 그렇게 또 물어봤더니 아들이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1,000만 원만 받았다고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9천만 원이 그 가져오기로 한 게 적금하고 주식에 묶여 있어서 대신에 1년 지난 뒤에 3천만 원 더 가져온대 라고 했는데 제보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요. 왜 이렇게 끝이 없어 왜?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보자의 아들까지 또 속았으니까 다들 이제 충격을 먹고 있었는데 결국 제보자가 먼저 아들에게 너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요? 또 다른 사실을 고백을 해요. 며느리가 최근에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보자 아들한테 1억 정도를 빌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우리 부모님 지원 받아서 할 거야라고 하다가 갑자기 뭐 자기 적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뭐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다가 결국 제보자 아들이 빌려주는 조건으로 1억 정도를 받아간 거였습니다. 남편한테서. 네, 맞습니다. 아들도 좀 뒤늦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와서 엎으면 돈이 2배가 더 든다면서 그 요구를 거부를 했고요. 서로 설전을 벌이다가 이제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진짜 못 살죠 이 정도 되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1년 남짓 살다가 이혼 소송을 했고 그 뒤로 1년 별거를 했는데 재판 결과는 좀 놀랍습니다. 왜요? 뭐 일단 재산 분할은 반반 나왔는데 아직까지 필라테스 그 비용은 창업자금 비용 못 받고 사실상 재판이 좀 진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보니까 재판에서 며느리 주장이 거짓 주장이 거의 받아졌다고 하고요. 더 놀라운 거는 항소 기간이 2주인데 그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변호사가 아마 업무 중에 문자로 보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업무가 좀 많아서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2주를 놓쳐서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항소기간이라는 게 항소기간에 뭐 특별한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항소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너무 오랜 기간을 이렇게 허락하면 법적 불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저거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변호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나요? 그것도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긴 해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항소하실 건지 물어보고 뭐 죄송합니다. 뭐 일이 생각보다 안 풀렸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데도 그냥
항소 기간이 지났다.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 이상을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석연치 않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 비춰봤을 때 항소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아이고. 글쎄요 재판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혼 기간도 혼인 기간도 굉장히 짧고 남성이 빌려준 돈이고 그것이 증명이 됐다라면 그거를 그 같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가 어렵고 그걸 더더군다나 5대5로 또 분할을 한다는 게 있기가 어렵거든요. 뭐 판결문을 제대로 보진 못했었지만 뭔가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거짓말로 준비를 촉촉히 했든지 이런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이 좀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거짓말도 하나 두 개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 걸로 보아서 저는 위치 추적도 불안해서 했다라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약점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맨 처음부터 사기 결혼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저는 이 아들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문직이라는 엄친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고 그 법적인 패소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항소 기간도 넘겼다. 어머니께서 마음 많이 상하시겠지만 좀 아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교훈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기름을 넣으려는 사람들로 주유소가 북적거립니다. 자, 이때 차가 뒤로 쾅! 주유기를 밀어버리면서 직원을 덮치는데요. 채 피하기도 전에 자, 불길까지 화르르 타오릅니다. 네, 그러자 주유기 밑에 깔려있던 직원이 발에 불이 붙은 채로 기어서 도망을 치는데요. 혹시나 폭발할세라 다들 서둘러 도망치는 와중에 자, 어디선가 달려온 직원들이 사방으로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어우, 세상에. 자, 덕분에 불은 곧 진화가 되고요. 주유기에 깔렸던 직원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다는데요. 가만히 있던 차가 왜 갑자기 후진을 했는지 그 원인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네요. 다음 이어갑니다. 아이고. 한창 영화가 상영 중인 영화관 안입니다. 중간에 선 관객이 좌석에 앉은 사람을 향해서 마구 주먹질을 합니다. 오, 때려. 한참 때린 것도 모자라서 다른 관객까지 와서 이렇게 손을 보탭니다. 결국 직원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만류하고 나서야 겨우 폭행을 멈추고 떠납니다. 불이 켜지자 좌석 사이로 남성이 쓰러져 있고요. 다른 관객과 아이들이 겁에 질린 듯 멀찍이 피해서 있는데요. 야, 이거 보니까 애니메이션 같은데 저 네. 애들 있는 데서. 마구 폭행당했던 저 남성 영화가 한창 상영 중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대놓고 볼일을 봤던 겁니다. 한 관객이 우리 아이한테 튀었잖아 라고 하면서 폭행이 시작됐던 건데요. 하지만 맞은 건 맞은 거고 저 남성 경찰에 체포돼서 법의 심판까지 제대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뭐. 아니 근데 과한 거긴 하지만 저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예, 어처구니가 없는 걸로. 다음 이어갑니다. 블랙박스 차가 풍경이 아름다운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립니다. 근데 저 앞에 그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죠? 사람이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이는 게 바로 웬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테이블에 의자까지 놓고 단란하게 모여 앉아서 식사 중이었던 겁니다. 짜증나. 자, 차가 와도 보는 둥 마는 둥 무시하고 밥 먹기에 바쁩니다. 맞은편에 오던 차가 먼저 지나고 나서야 블랙박스 차량까지 움직입니다. 아마도 햇빛을 피하려고 그늘진 도로에서 식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다가 정말 남들 말처럼 마지막 만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제 귀여운 고양이가 에스컬레이터를 총총 반대로 걸어 올라갑니다. 자, 천국의 계단을 타는 것처럼 힘차게 훌쩍 올라갔다가 또 다시 쭈르륵 내려오는데요. 자, 이번엔 더 높이 올라가서 다시 힘이 빠졌어요. 금방 다시 내려옵니다. 자, 이때 한 남성이 나타나서 운동하는 고양이를 방해하는데요. 자, 바로 옆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내려 놓아주니까 당황을 하는가 싶더니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 친절한 남성 덕분에 드디어 위층에 도착을 하게 됐지만 인사는커녕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지는 이거 시크하다고 해야 될지
예, 고양이들 원래 저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9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